히스레저는 유년 시절 때부터 다재다능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지역 주니어 체스 대회, 고카트 레이싱에서 우승을 했고, 중고등학교 때는 하키 지역 대표로 활약한 데다가 심지어 반 친구들과 함께 전국 댄스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는 8분짜리 댄스 공연의 안무를 혼자 만들었는데, 평소 동경했던 1950년대의 전설적인 뮤지컬 배우 진 켈리의 춤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히스레저가 안무를 짠 이 댄스팀은 무려 서호주 전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가 다니던 학교는 남고였는데 이 대회 역사상 남학생으로만 이루어진 팀이 우승을 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학교는 그의 다재다능함을 품기에는 너무나도 좁은 세계였습니다. 결국 그는 17살의 나이로 학교를 떠났습니다. 계기가 되었던 것은 그의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아역배우로 활동했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그는 이 분야 역시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누나를 담당하던 소속사 직원을 졸라 자기도 출연할 수 있는 배역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그는 몇몇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그의 연기 인생은 10대 때부터 시작됩니다. 운동신경이 특히 좋았던 히스레저는 자전거 선수, 서커스 단원, 서퍼 등 주로 운동신경을 요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의 신체 능력 정도를 기대하던 제작진은 의외로 준수한 연기력에 놀라게 됩니다. 특히 체육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하이틴 드라마 스웨터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동성애자 자전거 선수를 연기했죠. 당시만 해도 호주 드라마에서 동성애자 캐릭터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당시의 편견과는 달리 허스키한 목소리에 터프한 고등학생 동성애자라는 설정은 더욱 주목을 받았죠. I like you a lot. Thought if it was gonna work out with anyone, that it would work out with you. Maybe I'd find that I was normal like everyone else. 캐스팅에 앞서 제작진은 히스레저에게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는데 히스레저는 모험적인 배역을 맡아보고 싶다며 직접 이 캐릭터를 골랐습니다. 이 드라마는 꽤나 심도 있게 이 캐릭터를 조명했고 17살의 나이에 나름 비중 있는 역할을 연기하며 첫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통해 그는 앞으로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인 마틴 핸더슨이었죠. 히스레저보다 5살이 더 많았던 그는 그의 호쾌한 성격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마틴 앤더슨은 히스레저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시드니에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다며 이곳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배우 생활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당시 히스레저는 호주의 서부 도시 퍼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드니는 그 넓은 호주의 동쪽 끝에 있는 머나먼 곳이었죠. 게다가 시드니로 간다고 해도 당장 머물 곳도 없었습니다. 고민하는 모습을 본 마틴 앤더슨은 자신의 집에서 지내면 된다며 그를 계속해서 꼬셨습니다. 며칠 고민하던 히스레저는 결국 꼬깃꼬깃한 종이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시드니는 정말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여러 제작사들이 있어서 오디션을 볼 기회가 훨씬 많았죠. 여기서 그는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조금씩 출연하며 소중한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호주 태생에 호주에서만 활동을 하던 그가 처음 미국 시장에 얼굴을 알린 것은 그의 나이 18살 미국 지상파 방송국의 판타지 드라마 로어를 통해서였습니다. 미국 드라마이긴 했으나 촬영지가 호주였기 때문에 제작진은 아예 호주에 살고 있는 배우들을 물색했죠. 이때 눈에 띄었던 것이 히스레저였습니다. 히스레저는 당시 무명 배우였으나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무명의 호주 배우를 구하고 있던 제작진은 그를 무려 주연으로 캐스팅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복수국을 펼치는 몰락한 왕국의 왕자를 맡았습니다. 갑옷을 걸치고 칼을 휘두르는 용맹한 전사였다가 때로는 그윽한 표정의 로맨틱한 청년을 연기하며 여러가지 매력을 뽐냈죠. 이렇게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한 히스레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 망했습니다. 처참한 시청률로 인해 중도의 방영 취소가 되었던 거죠. 하필이면 동시간대 경쟁작이 당시 시대를 풍미했던 버피 더 뱀파이어 슬레이어였습니다. 사람들은 무명의 금발전사보단 섹시한 미녀 뱀파이어 헌터에 더 열광했습니다. 비록 흥행에는 뼈아픈 실패를 겪었으나 이 드라마는 그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안겨줬습니다. 그의 연기력만큼은 인정을 받아 한 미국 소속사에서 관심을 보였던 거죠. 이렇게 해서 히스레저는 드디어 할리우드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는 인생 첫 흥행작을 찍게 되죠. 이 영화는 바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로맨스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입니다. 반항아 기질 가득한 문제아가 서서히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로맨틱한 남자로 거듭나는 것을 연기했죠. 특히 방송부와 밴드부를 매수해 화를 풀어주기 위해 노래 이벤트를 펼치는 이 장면은 많은 여심을 훔쳤습니다. 이 영화에 캐스팅되기 전까지 그는 많은 오디션에서 탈락했습니다. 특유의 호주 악센트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이 영화의 제작진은 오히려 이런 말투가 개성있어 보인다며 이 캐릭터에게 호주에서 전화가 왔다는 설정을 추가하면서까지 그를 캐스팅했습니다. 이 배역을 위해 히스레저와 경쟁했던 배우 중에는 당시 하이틴 스타였던 애쉬튼 커처와 조시 하트넷도 있었습니다. 결국 제작진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고 히스레저가 연기한 이 단발머리 남학생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역이었던 줄리아 스타일스
윌리엄스도 그의 매력에 빠져 이 둘은 이 영화를 찍는 동안 실제 연인이 되기도 했죠. 이 영화가 흥행하자 할리우드 제작사들은 러브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히스레저는 이것이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제2의 오는 역할이 하나같이 전부 비슷한 반항아스러우면서도 로맨틱한 고등학생 역할이었던 거죠. 게다가 외모에 관련된 요청이 많았습니다. 톰 크루즈 같이 활짝 웃는 미소를 연기해달라, 최대한 몸을 노출하는 장면을 찍고 싶으니 근육을 더 키워서 와달라 와 같은 외적인 매력만을 주문했습니다. 소속사는 이것도 기회라고 출연을 권했지만 히스레저는 이것을 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단계에서 똑같은 배역만 답습하다 보면 그 어떤 제작사도 훗날 진지한 역할을 캐스팅할 때 자신을 떠올리지 않을 거라면 말이죠. 이에 히스레저는 초강수를 두게 되는데 에이전트에게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와 섹시함을 강조하는 배역은 전부 거절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단 한 작품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에게는 흥행작을 하나 터뜨리자마자 의도치 않게 공백기가 찾아왔죠. 연기활동을 중단하고 집에서 칩거하며 그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늘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막상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 고등학교를 뛰쳐나와 제대로 된 연기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늘 주눅이 들었습니다. 촬영장에서 만난 동료 배우들은 대부분 연기를 전공했거나 전문 교육을 따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로지 집에서 혼자 셀프 촬영을 해가며 연습을 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교육도 받아보지 못했죠.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예전 촬영 때 감독들에게 지적을 받았던 일까지 하나하나 생각나며 자신의 연기력에 대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 그의 자신감 상실에 관해서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그는 멜 깁슨 주연의 패트리어트 오디션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연기를 펼치던 도중 완전히 망했다는 생각이 들어 죄송하다는 말을 던지고 오디션 도중에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오디션 합격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자신은 망했다고 생각했던 연기가 제작진의 기준에는 찰떡 같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이 영화에서 꽤 비중이 큰 멜 깁슨의 아들 역할을 연기했고 미국 독립전쟁을 다룬 이 영화는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영화를 찍을 때 히스레저는 같은 호주 출신으로 할리우드의 대배우가 된 멜 깁슨을 우상처럼 따랐습니다. 멜 깁슨 또한 히스레저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하루는 히스레저가 NG를 많이 내서 주눅이 든 모습을 보자 이럴 땐 너무 잘하려 하지 말고 최대한 자연스럽게만 보이게 연기해봐 라는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때 이 말을 밑거름 삼아 특유의 과장되지 않은 현실감 있는 연기력을 쌓아갔죠. 이 영화로 히스레저는 오랜만에 봉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돈을 받고는 당시 뉴욕에서 지내던 마틴 핸더슨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머물 곳을 내어줬었기 때문에 처음 고등학교를 나와 낯선 타지에서 꿈을 펼칠 수 있었다며 은혜를 갚고 싶다고 출연료의 일부를 건네주었죠. 마틴은 당시 배우 일이 완전히 끊겨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히스레저가 돈을 들고 나타나자 하늘에서 내려준 구세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로 스타성을 보인 그에게 다시 러브콜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는 엄청난 제의를 받게 됩니다. 한 슈퍼히어로 영화를 기획하고 있던 제작사가 그에게 오디션을 제의했던 것이죠. 거대 자본을 들여 인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흥행보증 영화라며 그를 적극적으로 꼬셨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훗날 슈퍼히어로 영화의 부활이라 일컬어지는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레저는 오디션조차 보지 않고 이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는 자신이 원하는 진지한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며 말이죠. 결국 이 영화는 토비 맥과이어를 주연으로 해서 개봉되었고 그해 전미 흥행 순위 1위를 차지하며 대흥행했습니다. 훗날 톰 홀랜드 주연으로 시리즈가 리부트가 된 이후에도 미국 내에선 이 2002년작 스파이더맨의 흥행 성적을 뛰어넘지는 못했죠. 이 시기에 그가 놓친 흥행작이 하나 또 있었는데 니콜 키드먼과 이안 맥그리거 주연의 뮤지컬 영화 물랑 루즈였습니다. 이 영화에도 주연으로 물망에 올랐으나 캐릭터에 비해 너무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이 두 영화를 놓치고 그가 선택한 영화는 2002년작 몬스터 볼이었습니다. 여기서 교도소의 사형집행인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사형집행의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심리 묘사로 극찬을 받게 됩니다. 주연도 아니고 조연인데다가 특히 대사 없이 표정과 몸짓만으로 연기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그는 등장할 때마다 시선을 앗아갔죠. 특히 이 장면, 난 한 번도 널 사랑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아버지에게 분노와 체념이 섞인 듯한 오묘한 표정으로 전 항상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은 너무 덤덤해서 오히려 더 슬펐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저예산 영화였지만 작품성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며 성공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후보로 올랐습니다. 특히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할리베리는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100년 가까이 되는 아카데미 역사상 아직까지도 백인이 아닌 여우주연상 수상자는 할리베리가 유일합니다. 섬세한 감정 연기로 진가를 드러낸 히스레저의 다음 행선지는 시대극이었습니다. 2001년작 기사 윌리엄
베트남에서 마상창 시합에 출전하는 기사를 연기했죠. 오랜만에 운동신경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이 영화의 포스터에 관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히스레저는 대문짝만한 그의 얼굴에 그가 널 뿅 가게 할 것이다 라고 쓰여있는 이 슬로건이 도저히 오글거려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제작진에게 아무도 자기 얼굴을 크게 내걸어봤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며 차라리 투구라도 씌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하지만 그의 이 근엄한 표정은 결국 포스터 한가운데에 떡하니 박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개봉 당시에는 세상이 그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문구로 번역되었죠. 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꽤나 흥행했습니다. 이후 그는 말을 타는 배역으로 활동을 이어가는데 2002년작 포페더스에서는 19세기의 영국군 장교 역할을 맡았고 2005년작 카사노바에서는 18세기의 희대의 남봉꾼 카사노바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그가 말을 타고 나온 영화 중 가장 유명한 영화는 2005년작 브로크백 마운틴입니다.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두 남자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결혼하여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두 남자가 성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겪는 고뇌와 죄책감, 그리고 이런 남편의 모습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는 배우자들의 모습, 이 모든 과정이 꽤나 개연성 있게 그려져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임에도 글로벌 대흥행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성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했던 미국에서는 18세 관람가로 개봉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비의 10배가 넘는 대흥행을 달성했죠. 이 영화의 감독은 와우장룡으로도 유명한 대만 출신의 이안 감독이었는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담은 뛰어난 영상미로 인해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화의 쓸쓸한 분위기와 어울리는 OST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로 인해 아카데미 작곡상도 수상했죠. 이 영화를 통해 이제 히스레저는 누구나 인정하는 연기력의 소유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그의 인생에 미친 영향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죠. 이 영화를 찍다 상대역과 실제로도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상대역은 바로 아내 역으로 나왔던 미셸 윌리엄스입니다. 이 둘은 첫 촬영 때부터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 둘 다 10대 시절 부모님을 떠나 홀로 낯선 타지로 가서 생활했다는 공통점을 알게 됐죠. 서로에게서 유년 시절의 자신을 발견한 이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 영화에 함께 출연했던 제이크 질레나는 이때를 회상하며 원래 촬영장에 남녀 주연 배우들 4명을 위해 4개의 트레일러가 있었는데 촬영이 끝날 때가 되니까 어느새 3개가 되어 있더라 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히스레저와 미셸 윌리엄스는 초스피드로 약혼을 했고 딸까지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관계는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콩깍지가 벗겨진 이후에야 가치관이나 성격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이 둘은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인해 온갖 찬사를 받으며 시상식마다 나란히 후보로 지명되었는데 이러면서 둘의 가치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죠. 히스레저는 수상에 그리 관심이 없었습니다.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미셸 윌리엄스는 어린 시절 때부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것이 일생일대의 꿈이었습니다. 이에 후보에만 오르고 끝내 수상하지 못했던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죠. 영화계를 그저 꿈을 펼칠 곳으로 보는 히스레저와 영화계에 족적을 남기고자 하는 미셸 윌리엄스의 사이는 그렇게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둘은 함께한 지 2년 만인 2007년에 헤어졌습니다. 히스레저는 무엇보다도 당시 2살도 채 되지 않은 딸의 양육권을 얻지 못한 것이 가장 슬펐습니다. 일부러 미셸의 집 근처로 이사를 가서 최대한 딸을 자주 보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스트레스로 이 즈음부터 그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잠들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3시간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그는 바로 이 역할을 맡게 됩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원래 히스레저는 슈퍼히어로 영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악역을 맡은 적도 한 번도 없었죠. 하지만 자신의 편견과는 달리 슈퍼히어로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하고 묵직한 고뇌를 조명한 배트맨 비긴즈를 본 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후속작인 다크나이트에서 조커를 맡기로 결심했죠. 사이코패스 범죄자 캐릭터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기한 배역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이에 그는 대대적인 연구와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촬영 장소인 런던으로 날아가 한 외진 호텔에서 6주 동안 집거하며 조커라는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 몰두했습니다. 원작 만화를 몰아보며 조커로 빙의해 일기장을 써내려갔고 사이코패스가 등장하는 영화들도 줄줄이 챙겨봤죠. 그러면서 수십 개의 말투와 목소리를 시도해보며 괴짜스러운 이미지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때 그의 설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1970년대 영화 시계태엽 오렌지에서의 악랄한 주인공이었다고 합니다. 다크나이트의 첫 촬영은 바로 이 취조씬이었습니다. 배트맨 역할의 크리스찬 베일은 이때 히스레저의 연기를 처음 보고는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이 알던 히스레저의 모습과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던 데다가 몰입을 위해 실제로 때려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원래 대본에는 없었던 테이블에 머리를 세게 박는 장면도 추가하자고 제의하는 등 온몸을 불사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히스레저는 이날 처음 해본 흉터 분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침을 묻혀가며 연기를 했는데 이게 조커의 기괴한 이미지와 잘 어울려 이후 연기 때도 계속 이 설정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당시 제작사의 고위층은 히스레저의 조커 캐스팅에 반신반의했었는데 이 취조씬에서의 연기를 본 이후 모두
모두가 인정했다고 합니다. 히스레저는 이후에도 더욱더 몰입하기 위해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에게 맡겼던 메이크업도 실제 미치광이가 화장한 느낌을 내고 싶다며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나섰죠. 그리고 배트맨에게 보내는 협박 편지도 아마추어가 만든 느낌을 주고 싶다며 직접 셀프 카메라로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의 폭발씬, 이 장면은 CG가 아니라 실제 건물을 폭파해가며 찍은 장면입니다. 그렇기에 NG 없이 딱 한 번만 연기를 할 수 있었죠. 폭발하는 건물을 등지고 앞만 보며 촐랑촐랑 걸어 나오는 이 연기는 제작진의 입을 떡 벌어지게 했고, 최종 편집본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스쿨버스를 탄 이후 단 한 번도 무너지는 건물을 뒤돌아보지 않고 관심 없는 듯 정면만 응시하는 이 연기를 보고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조커 그 자체를 보는 것 같았다며 극찬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의 글로벌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하며 전설이 되었고, 서사성, 오락성, 철학관을 모두 갖춘 슈퍼히어로 영화 사상 최고의 명작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호와 극찬을 히스레저는 직접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한 끔찍한 비극이 터졌기 때문이죠. 다크나이트의 개봉을 앞둔 어느 날, 그가 호텔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마사지사였습니다. 정기 방문 시간에 그의 객실로 와서 그를 깨웠는데 아무리 흔들어대도 반응이 없자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느꼈죠. 이때 히스레저는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루머도 있었지만 결국 약물 사고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당시 히스레저는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항우울제, 수면제 등 여러 약을 무분별하게 복용했었는데, 오랜 기간을 약에 의존해 지내다 보니 점점 약을 섞어 먹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무감각해졌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친누나는 그와 통화를 할 때마다 약을 섞어 먹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심지어 사망한 바로 전날에도 약을 함부로 먹지 말라고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녀가 들은 히스레저의 답변은 "난 괜찮을 테니 걱정 마" 였다고 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그에게 주변 인물들은 이 시기 휴식을 권했습니다. 당시 그는 다크나이트 촬영을 끝내고 바로 다음 영화를 촬영 중이었는데, 하루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을 감독이 목격했습니다. 초기 폐렴 증상이라며 집에 가서 푹 쉬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히스레저는 이를 거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에 가더라도 어차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겁니다.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했죠. 다크나이트 때의 이미지가 워낙 강렬해서 상상하기 어렵지만 사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감 부족에도 시달렸습니다. 다크나이트 전에 그의 가장 최근작이라고 할 수 있는 캔디와 I'm Not There는 모두 흥행에 실패했죠. 이 시기 그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배역을 맡을 때마다 스스로를 의심했다. 내가 할 수 없는 연기인데, 내가 분명히 이 캐릭터를 망쳐버릴 텐데 하며 말이다. 어떻게든 연기를 잘하는 것처럼 속여왔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사후에 그의 우울증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재조명되었는데, 그가 다크나이트의 개봉 때까지 조금만 더 세상에 머물렀다면 온갖 극찬을 받으며 자신감을 회복했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습니다. 그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당시 한참을 촬영 중이던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은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결국 주인공의 외모가 변한다는 설정을 추가해 촬영을 이어갈 수 있었죠. 평소 그와 친분이 있던 조니 뎁, 콜린 페럴, 주드로가 자청해 이 캐릭터를 이어서 연기했고, 결국 4인 1역으로 촬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배우는 출연료 전액을 히스레저의 딸에게 기부했습니다. 딸은 그가 사망할 당시 고작 3살도 안 된 나이였습니다. 장례식 때 아무것도 모르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히스레저는 사후 다크나이트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가족이 대리수상을 맡았습니다. 아카데미 역사상 슈퍼히어로 영화는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런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나무조연상이 나온 것이 이때가 처음이죠. 게다가 악역 캐릭터로 상을 탄 것도 히스레저가 처음이었습니다. 사망할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28이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올해로 42살이었겠네요. 오늘도 1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